예,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1 세계 한국어 한마당 1분과 인공지능을 위한 주석 말뭉치 분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공지능을 위한 주석 말뭉치 사회를 맡은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장 이승재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는데요. 2015년 이후 중반 이후에 딥러닝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예전에 하던 말뭉치의 방식도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과에서는 인공지능과 말뭉치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모신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네 분의 전문가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주셨는데요. 오늘 발표는 먼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언어지능연구실의 임준호 책임연구원께서 한국어 인공지능 모델과 말뭉치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그 이후에 고려대학교 언어학과에 계신 송상헌 선생님께서 인공지능의 언어 능력에 대한 평가에 관련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NC소프트의 이현수 실장님께서 챗봇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대화 말뭉치에서의 주석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에 계신 김한샘 선생님께서 말뭉치의 자동 요약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분의 간략한 발표 후에는 이 네 분야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면서 또 집담회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으로 댓글로 이제 어떤 궁금한 사항을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사항을 접수해서 나중에 댓글 형태로 다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관련 핵심 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이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언어지능연구실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계시면서 우리나라의 그 인공지능의 언어처리 기술을 이끌고 계신 임준호 박사님께서 한국어 인공지능 언어 모델과 말뭉치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임준호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한국어 인공지능 언어 모델과 말뭉치라는 주제이고요. 실제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어에 대한 언어 모델이 무엇인가, 언어 모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 언어 모델 기술을 통해서 인공지능 성능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다음으로 신뢰성 이슈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불거진 신뢰성 이슈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떤 내용을 데이터 관점에서 준비를 해야 될지 하는 생각해볼 내용 순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보시는 화면은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의 변화인데요. 좀 크게 얘기하자면 패러다임이 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딥러닝 이전과 딥러닝 이후가 한변 변했는데요. 딥러닝 이후라고 해도 각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응용 서비스가 있다면 그 응용 서비스별 학습 말뭉치를 모으고 각각에 맞는 그 딥러닝 모델을 설계를 해서 모델을 학습을 해가지고 기술,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오른쪽과 같이 대용량의 원시 말뭉치를 이용을 해서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 학습, 미리 다 학습을 하게 되고 그럼 이 언어 모델이 언어에 대한 문법적, 의미적인 지식들을 미리 다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응용별 학습 말뭉치를 가지고 좀 미세한 조정, 보통 파인 튜닝이라고 부르는데요. 약간의 최적화만 해주게 되면 기존의 왼쪽과 같은 방법으로는 결코 달성하기 어려웠던 수준의 성능까지 오른쪽의 방법으로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밝혀지면서 이제 다 언어 모델을 사용하는 형태로 최근에 기술 개발 흐름이 많이 바뀌게 되었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사전 학습하는 단계와 뒤에 이제 응용별 말뭉치를 가지고 최적화하는 단계 중에 어느 단계가 조금 더 어렵고 중요하냐 말씀드리면 사전 학습하는 단계가 조금 더 어려운 단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전 학습 모델이 나오게 되면 그 모델의 품질에 따라서 마지막에 최적화했을 때의 성능이 거의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 한국어 분야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태스크들이 있습니다. 언어 분석 쪽으로는 형태소 분석, 개체명 인식, 의존구 분석, 의미역 인식, 아니면 대화나 요약 분야의 대화 생성, 추출 요약, 생성 요약, 아니면 그 외에 뭐 패러프레이즈 인식, 함의 인식, 혹은 뭐 질의응답과 관련된 기계 독해 등 여러 가지 태스크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와 같은 모든 태스크에서 다 언어 모델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 추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과연 이 공통 언어 모델, 인공지능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학습한 것인가? 어떠한 내용을 기억하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대용량의 원시 말뭉치를 학습을 하는데 보통 최근에는 100기가 이상 혹은 뭐 800기가 이런 정도의 원시 말뭉치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사람이 평생 읽는 텍스트를 합쳐도 많아봐야 1기가에서 2기가바이트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컴퓨터가 약 800기가바이트를 학습을 하게 되는데 실제 학습하는 방법은 딥러닝 모델이라고 해도 확률 모델입니다. 확률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그 800기가바이트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기억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근데 800기가바이트나 되는 정도의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람이 이 원시말뭉치에 있는 데이터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즉 언어 모델이 어떤 내용을 학습했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아직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언어 모델을 가지고 어떤 응용 서비스, 대화나 혹은 뭐 요약 이런 것들을 개발할 때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면서 최근에는 신뢰성 이슈가 다시 불거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했을 때 신뢰성 이슈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인공지능 관점에서는 신뢰성을 약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딥러닝이 블랙박스다라고 해서 과연 판단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느냐, 설명 가능성. 두 번째는 입력이 조금만 틀려지면 결과가 달라지는 거 아니냐 하는 경고성. 세 번째는 특정 집단이나 지역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여성이나 혹은 무슬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편파적인 발언을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공정성. 마지막으로 내가 학습했던 데이터에 어떤 개인정보가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것들이 안전하게 밖으로 추출되지 않을 것이냐 하는 데이터 보안과 같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GPT-3라고 부르는 언어 모델이 나오면서 이런 대화나 언어 생성 성능이 크게 많이 향상을 했는데요. 실제 해외에서 이 GPT-3를 가지고 평가를 했던 여러 가지 예제들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거는 두 명의 무슬람 사람이 걸어가고 있다라고 해서 뒤에 문장을 생각해봐라. 그러면 굉장히 폭력적인 말들이 생성이 됩니다. 어떤 교회에 쳐들어가서 폭탄을 던지고 무언가를 뭐 폭파하고 총을 쏘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 부분을 무슬림을 다른 용어로 바꾸어서 하게 되면 다른 쪽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폭력적 발언들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언어 모델이 그 무슬림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편파적인 정보를 많이 학습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경우는 지금 GPT-3를 가지고 어떤 의학적인 분야에서 환자와 상담하는 경우를 가정을 하고 대화를 했는데요. 어떤 환자가 나 그만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GPT-3에서 나도 그러는 게 좋겠다라고 답을 해서 너 죽는 게 좋겠다라고 답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많이 좀 놀라게 됐던 아니 과연 왜 이렇게 답을 하지? 라고 해서 많이 놀라게 됐던 예제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 한국에서 작년도에 많이 뉴스에서 이슈가 됐었던 이루다 사태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임산부석이나 여성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와 같은 경우는 장애인에 대한 어떤 차별에 대한 발언들이 있고요. 오른쪽과 같은 경우는 주소라고 입력하게 되면 학습 데이터에 있던 주소들이 그대로 여과 없이 하나씩 차례대로 생성되는 경우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데이터 보안이나 어떤 편향성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금 해외에서도 이와 같은 GPT 모델에 대한 데이터 보안 이슈가 논문으로 발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GPT 모델에다가 앞에 프리픽스를 넣고 뒤에 단어를 생성하게 되면 거기 안에 있던 사람의 이메일 정보, 핸드폰 번호 혹은 뭐 UUID와 같은 개인 고유 정보들이 그대로 생성이 되는데 실제 800기가바이트의 데이터 중에서도 딱 한 번만 등장했던 데이터도 그대로 다시 재현이 되더라라고
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서 이와 같은 이슈가 많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저희가 이 언어 모델 혹은 최근 언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관점에서 데이터 관점에서 어떠한 고민을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사용하는 언어 모델이 어떠한 말뭉치를 학습했는지, 즉 어떠한 텍스트의 확률을 최대화한 모델인지 하는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시트 형태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게 뭐 뉴스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도메인이 무엇이다 하는 메타 정보 수준의 데이터를 관리를 했다면 앞으로는 내가 학습하는 데이터 안에 편향된 정보들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 혹은 뭐 위험성은 어떻게 되는지 하는 좀 더 세밀한 수준의 데이터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신뢰 가능한 언어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라면 말뭉치 관점에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편향된 테스트를 제거하고 개인 정보들을 비식별화한다면 과연 충분한가, 그 외에 어떠한 것들을 더 추가로 데이터에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점이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어 모델이 출력하는 결과에 대해서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신뢰할 수 없는 언어 모델 출력 결과가 나온다면 이것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인가가 결국에는 우리 사회에 이 언어 모델이 잘 스며들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언어 모델이 신뢰할 수 없는 출력 결과를 생성할 때 어떻게 예측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 준비해야 될 내용은 무엇일까 하는 점들을 같이 고민해 볼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사람도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뭐 말을 잘하게 되더라도 사실 교양인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신뢰성 있고 공정성 있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공지능도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우리말을 인공지능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앞으로 인공지능이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합니다. 발표해 주신 임준호 책임연구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언어학과에서 말뭉치와 언어정보 처리에 대해 깊은 연구를 해오신 송상은 선생님께서 이러한 인공지능이 얼마나 깊은 언어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 이를 평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함의 관계 주석 자원을 활용한 한국어 인공지능 평가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송상원입니다. 인공지능 평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법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자연언어, 한국어 등등과 같은 언어를 연구하는 기본적인 대상이 바로 이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영어로는 그라마라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라마라는 단어의 어원이 뭐냐라는 것인데요. 그라마는 앞에 그램, 히라보에서 나온 단어인데 어떠한 언어적인 단위, 언어적인 요소, 이런 것들, 이런 개개의 요소들을 그램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형태소일 수도 있고 음절일 수도 있고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을 조합을 해서 그들 사이에 체계를 세운 것, 그것이 바로 그라마 문법입니다. 비슷한 얘기로 우리가 자연언어 처리를 할 때 많이 활용하는 대상 중에 하나인 N그램과 같은 것이 그러한 의미에서 출발한 것인데요. 그러한 차원에서 보자면 N그램과 같은 것을 넓은 범위의 문법, 유사 문법으로 가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론적인 차원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떠한 문법이 그러면 좋은 문법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교과서적인 답은 특정 언어, 한국어면 한국어, 영어면 영어, 이러한 특정 언어의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체계가 좋은 문법 체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면 잘 설명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교과서적인 답변은 정문과 비문, 올바른 문장과 그렇지 않은 문장을 구분할 수 있고 올바르지 않은 문장에 대해서는 왜 그 문장이 올바르지 않은지를 설명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언어지능을 평가한다라고 했을 때도 사실 이것과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언어 모형이 좋은 언어 모형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이 관점에서 전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좋은 문법, 좋은 언어 모형을 따진다라는 것 자체가 문법도 일종의 평가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언어 모형을 일종의 넓은 차원의 문법으로 간주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버트,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GPT-3와 같은 일련의 언어 모형을 넓은 범위에서 인간의 언어 능력을 모델링하고 있는 언어 모형으로서, 다시 말씀드려서 유사 문법의 일종으로서 간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표적인 문법 체계라고 할 수 있는 통사론, 의미론, 활용론 등등과 같은 체계를 그 문법의 평가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 최근에 글루 또는 영어권에서 나온 글루 또는 슈퍼글루와 같은 대표적인 인공지능 평가 자원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개념을 아주 쉽게 이해를 하자면 우리가 대학에 들어갈 때 시험을 보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대학에 입학할 때 수학능력 시험을 보는 목적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초, 중, 고 12년 동안 얼마나 학습을 잘 수행해 왔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대학에 갔을 때 마찬가지로 얼마만큼의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지를 예측하기 위한 것입니다. 글루, 슈퍼글루와 같은 인공지능 평가 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델이, 이 언어 모형이 얼마나 학습을 안정적으로 수행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더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첫 번째로는 통사론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이것은 수용성 판단을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국립국어원에서 재작년부터 만들어서 현재 모두의 말뭉치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 언어 자원의 하나입니다. 비슷한 얘기로 아까 말씀드린 의미론의 문제도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문장과 다른 문장이 의미적으로 서로 얼마나 유사한가, 조금 더 이론적으로 따지자면 얼마만큼의 진리 조건을 공유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을 따지는 언어 자원도 마찬가지로 존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두의 말뭉치 안에 이 유사 문장을 판별하기 위한 과제 또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활용론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행간의 의미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전통적으로 이 심리학 하시는 분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자 할 때 많이 쓰이는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야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있는데요. 야스퍼거 증후군은 뭐냐면 언어를 언어적으로만 해석하는 그러한 증상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그 능력을 결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야스퍼거 증후군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인공지능과 같은 것들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공지능의 성능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행간의 의미, 이걸 좀 말을 비꼬아서 한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말을 하겠죠. 그런 의미까지도 제대로 파악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반론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다 어떠한 언어 모형이 사람의 형태로 우리의 세계의 지식을 다루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보다 더 행간의 의미, 겉으로 반드시 다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행간의 의미까지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첫 번째 통사론, 두 번째 의미론, 활용론. 그래서 제가 어떤 문법 체계 이름을 임의로 붙였는데 아까 수학능력 시험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세 과목이 흔히 말하는 주요 교육 과목에 해당하는 국어, 영어, 수학에 해당하는 그런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글루나 슈퍼글루, 그다음에 국립국어원에서 만드는 다른 자원에서도 이것 이외에 다른 자원들도 평가 자원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언어지능 평가의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활용론, 행간의 의미를 다루는 함의에 대한 이야기가 좀 중요하게 제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공지능이 앞으로 얼마만큼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가를 판단하고자 한다면 함의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 의미를 그 안에 감추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감추어진 의미, 겉으로 다 드러나지 않은 의미를 얼마만큼 사람처럼 잘 포착할 수 있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현재 또 구축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선행 문장이 있고 대상 문장이 있을 때 그 관계에서 어떠한 내포된 명제가 얼마만큼의 사실로서 한국어 모국어 화자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지, 이것을 한국어 모국어 화자처럼 유사하게 추론해낼 수 있는지 인공지능이 이것을 평가하는 과제가 중요하게 제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현재 구축되고 있는 한국어 여러 개의 한국어 언어 모형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차원, 첫 번째는 얼마만큼 학습을 잘 진행해 왔느냐, 두 번째는 앞으로 다른 태스크, 다른 과제에 있어서도 얼마만큼 잘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인공지능의 평가가 과연 쉬운 과제이냐? 당연히 쉽지 않겠죠. 언어학 분야에서도 그 응용언어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응용언어학 분야에서 제가 해당하는 분야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가장 핵심이 되는 연구의 주안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평가입니다. 외국어를 배운 사람이 그 외국어를 얼마만큼 잘 습득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것, 그것이 해당하는 분야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만큼 평가가 쉬운 과제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대표적으로 아까 수학능력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도 물수능, 불수능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 평가 체계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 쉬워도 안 되고 너무 어려워도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쉬워도 너무 어려워도 변별력이라 하는 것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도 운전면허 시험, 대학 수학능력 시험, 무슨 고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 대상에 따라서 난이도를 정확하게 조절하는 것이 또한 필요한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쉽다면 불수능, 물수능이라는 말이 매년 나오지 않겠죠.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것은 이 아티팩트 문제가 있는데요. 아티팩트, 부정적 부산물이라고 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한국어 번역은 없는데 쉽게 말해서 찍기 신공입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 같은 것들을 풀 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잘 몰라도 때로 답을 맞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특화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또한 존재를 합니다. 학원에 가면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이것도 인공지능과 마찬가지인데요. 인공지능이 실제로 한국어에 대한 언어 능력을 학습한 것이 아니라 그 태스크, 그 시험을 풀기 위한 과정을 별도로 따로 학습하는 경우가 때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원론적인 질문이 될 수 있는데요. 시험 문제와 실제 실력입니다. 많이 아시는 것처럼 토익 만점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영어 실력이 반드시 뛰어난 것은 아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마찬가지 질문을 언어지능, 언어 모형에 대해서도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인공지능 평가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쉬운 과제는 아니고요. 앞으로 도전해야 될 영역, 앞으로 더 채워야 될 영역이 굉장히 많은 분야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인공지능도 인간과 원활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프로그램도 평가를 받아야만 어떤 점이 잘못되어 있고 또 더 개선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공지능에 대한 능력 평가 부분을 우리나라도 앞으로 좀 더 많이 추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올해부터 국립국어원에서 추진해 나가는 부분이긴 한데요. 아직은 한국어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분야, 그러한 내용이어서 많은 분들에게 참고가 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발표해 주신 송상훈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발표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대표적인 게임 기업인 NC소프트에서 우리말과 관련된 대화형 인공지능 개발에 힘쓰고 계신 이현수 실장님께서 인공지능 챗봇 시스템을 위한 주석 말뭉치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NC소프트 랭귀지 AI 랩의 이연수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인공지능 챗봇 시스템을 위한 주석 말뭉치입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여기서는 사람의 대화를 정의를 한 건데요. 사람이 대화를 하는 목적을 잘 살펴보시면 뭔가 정보를 서로 주고받거나 아니면은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거나 유지하거나, 그래서 그러한 대화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뭔가 정보의 상태가 변화되고 사람 간의 관계가 변화되고 감정과 현실 세계가 바뀌어 나가는 그런 유목적적인 그런 과정입니다. 인공지능 챗봇은 그러한 대화의 단면들을 구현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최근 나온 대다수의 AI 스피커들은 대화 기능을 통해서 뭔가 명령을 수행하는 기능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뭔가 정보 전달을 하고 싶다 했을 때 뭐 Q&A, 정보 검색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기계가 협력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 그런 게 이제 콜센터 봇이라던가 예약 봇이라던가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서로 뭔가 감정을 나누는 잡담이나 채팅 봇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SF 영화상에서는 너무나 잘 이루어져 있고 모든 것이 잘 되지만, 사실 현재의 기술 수준은 이러한 대화의 단면들을 구현하는 것을 시 현재의 수준입니다. 인공지능 챗봇의 여러 가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 기술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일상 잡담 부분을 보시면 여기서처럼 뭔가 서로 그 일상적인 답변을 주고받는데,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이때 이제 앞에서 임준호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형 언어 모델과 같은 그런 기술이 사용됩니다. 대화의 문맥과 그다음에 현재 발화를 문자열로 입력을 하면 문자열이 생성이 되는 그런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그런 모델 아키텍처를 가지고 대화를 생성을 하고요. 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앞에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100기가에서 그 이상의 대화 및 각종 그 텍스트들이 학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대형 언어 모델 전에는 또 검색과 자연어 처리라는 기술을 통해서 기존에 쌓여 있는 대화에서 적절한 문맥, 유사한 문맥을 찾고 적절한 답변을 내어주는 것을 내어주는 그런 모델들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페이지라는 야구 앱에서의 챗봇인데요. 여기서는 그러한 일상 잡담보다는 야구에 대한 정보 전달을 주로 목적으로 했었고요. 두 가지 이제 크게 보면 지식 기반 질의응답 기능도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웹 검색 기반의 질의응답 기능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야구 팬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오늘, 어제 뭐 이런 경기들에 대한 선수 경기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을 할 수가 있고, 양의지가 오늘 나오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양의지는 근데 왜 안 나왔어? 이런 거는 또 실제로 굉장히 인스턴트한 지식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웹을 통해서 찾는다던가, 혹은 현재 그 지식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웹 검색을 통해서 또 지식을 전달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알렉사의 예제를 가져왔는데, 목적 지향 대화, 사람과 기계가 협력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대화입니다. 그래서 알렉사에게 지금 내 차에 스크래치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먼저 먼지를 제거하고 물로 좀 닦은 다음에 해봐라.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그러면 더 나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잘 닦은 다음에 이제 어떠한 약품을 바르라고 그 다음 절차를 안내해 주죠. 그래서 이러한 대화는 목적 지향 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이 이런 대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다른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요. 각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주석 말뭉치가 필요한데, 그냥 뭐 많은 대화를 많이 넣어서 100기가가 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넣으면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공지능 그 대형 언어 모델을 통한 챗봇의 여러 가지 신뢰성 문제라던가, 또 지식은 계속 변화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 취임을 했다고 하면 몇 년 뒤엔 다시 퇴임을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꾸준히 입력이 되어야 되고, 또 정확하게 뭐 양의지가 오늘 뭐 홈런을 몇 개 쳤는지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은 정확한 지식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석이 필요합니다. 기계가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래서 아무런 말이나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실제로 사람이 한 말들을 추상화된 형태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감정이라도 알고 있어야 그 감정에 적합한 문장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대화를 하는 많은 과정에서 이러한 감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도를 파악하는 부분, 또 사회적 관계에 대응하는 부분,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페르소나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 챗봇에도 반영이 되어야지만 컨트롤 가능한 그런 인공지능 챗봇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언어 말뭉치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국립국어원에서 만들어진 대화 말뭉치들 그리고 AI 허브에 있는 대화 말뭉치들이 굉장히 많이 과거에 비해서 나오고 있지만 아까와 같이 그렇게 고난이도의 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더 깊이 있는 주석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화 말뭉치들이 이제 이런 형식으로 이제 배포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주석 외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석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앞에서 본 그런 배포된 말뭉치 같은 경우는 실제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말보다는 좀 더 이제 교정된 그런 말들이 배포가 되고 있는데 실제 산업체에서 접하는 문장들은 저와 같이 굉장히 많이 그 노이즈가 많고 그 다음에 언어적 현상이 표준어의 현상이 아닌 다양한 현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시대가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스템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원래 입력된 노이즈 텍스트와 그 다음에 교정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런 부분도 주석을 달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가 뭔지 명령인지 질문인지 이러한 화행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비윤리적인 대화인지 아닌지 이것을 이제 시스템이 알아야지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석 말뭉치 내에 그러한 문장들이 들어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이렇게 됐을 때 앞에서 말한 막 자비스나 이런 것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일문이답 정도는 우리가 뭔가 컨트롤 가능한 그런 대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목적지향 대화 이런 것들은 이제 각 도메인별로 특수한 대화들인데요. 예를 들면 음식을 주문한다던가 호텔을 예약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봇을 만든다고 했을 때 사용자가 지금 주문을 하고 싶은데요. 어떤 메뉴가 있나요? 그러면 이거는 메뉴를 문의한 것이다. 그리고 짜장면 2개, 짬뽕 2개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뭔가 주문을 하는 건데 거기에 요소가 짜장면과 짬뽕 2개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좀 상세하게 의도와 그 제약 조건을 같이 주석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화 외에도 어떤 감정적인 교류와 사회적인 관계성을 챗봇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감정 대화들이 필요하고요. 사용자들은 굉장히 많은 감정 발화를 시작 발화로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전체 대화에서도 80% 이상이 감정과 관계된 그러한 대화들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그에 대한 대응들이 필요하고 그 감정과 결부된 다양한 주제에 관해서 주석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고난이도의 이제 연속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대한 시스템이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말 잘 보내셨나요? 라고 시스템이 얘기했을 때 사용자가 감기 걸려서 약 먹고 쉬느라 아무것도 못했어 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이러한 요소들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기계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말에 약을 먹었다는 거고 주말에 아무것도 못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아이한테 옮길까봐 마스크 쓰고 있었다라고 하면 무엇이 감기가 옮긴다라는 것이 실제로 사람 간의 대화에서는 맥락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기계는 그것을 명시적으로 알려주지 않으면 학습하지 않으면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략 복원, 무엇이 복원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주석이 되어야지만 연속적인 대화들이 컨트롤 가능한 형태에서 가능합니다. 좀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면 대화라는 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생략 복원이나 이런 것들도 문맥에 기반한 대화를 하기 위한 방법인데 그 외에도 전체적으로 대화에서 정보의 상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이거는 이제 프레임 파싱의 형태로 주석을 다룬 건데요. 이런 식의 어떤 대화 전체를 주석하는 그러한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똑똑하고 편리한 그런 인공지능 챗봇을 만들기 위한 부분을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최근에 나온 블렌더 봇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웹 기반 어떤 지식과 결부된 대화 이그젬플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시스템 자체가 페르소나를 갖게 하는 그런 대화와 주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짧은 시간 내에 좀 많은 말씀을 드리느라고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주석들이 앞으로 국립국어원이나 다양한 기관에서 대화 말뭉치를 만들 때 많이 고려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람 간의 대화에서도 상대방의 말에 공감을 표시하지 않으면 사실 대화가 이어지기가 힘든 거죠. 따라서 인공지능과 사람이 대화할 때도 그러한 면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앞으로 게임에서도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는 일이 점점 많아질 것 같은데, 인간과 이러한 거리낌 없는 소통, 그 다음에 어떤 감정 교류 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발표해 주신 이현수 실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발표입니다.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에서 말뭉치를 자동 요약하는 연구를 하셨던 김한샘 선생님께서 자동 요약 시스템을 위한 주석 말뭉치를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의 김한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자동 요약 시스템을 위한 주석 말뭉치입니다. 자동 요약과 관련한 주석 말뭉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주석의 성격에 따라서 요약을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텍스트에 대해서 추가 정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요약을 하는 자체가 주석이 되기도 하고, 또 요약해 놓은 그 요약문에 더 추가적인 정보를 부착해서 효율적으로 요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정보를 부착하는 주석이 또 추가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 자동 요약 시스템을 위한 주석의 전반적인 흐름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동 요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기본적인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죠. 자동 요약이라고 하는 것은 요약 대상 문서의 내용 중 핵심이 되는 것을 추려서 요약문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것은 결국 물리적으로 문서의 길이를 줄이는 과정을 동반하게 되는데요. 지금 예로 들어놓은 그 NC소프트의 페이지 서비스 앱에서도 본문을 이제 뉴스 기사죠. 뉴스 기사인 본문을 기사 상단에 요약을 제공함으로써 이 이용자들이 시간을 절약하고 이 기사를 전체를 읽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로 이 요약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예를 가져온 것인데요. 사실 지금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지금 보고 계시는 뉴스 기사의 요약 같은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정보가 누적될 수 있는 콘텐츠라면 무엇이든 그것을 줄여서 경제적인 생산성을 추구하는 그런 요약의 방향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 요약을 할 때 쉽게 요약하는 방법과 조금 성의를 들여서 어렵게 요약하는 방법, 아주 쉽게 말하자면 이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쉬운 요약은 바로 추출 요약이라는 용어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러 문장이 있을 때 중심이 되는 문장을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여러 문장 중에서 이 문장이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여부를 판단하는 자연언어 처리의 분야로 말하자면 문장 분류와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약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요약을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대상 문서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완결성이 보장된다면 문법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오류를 포함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런 그 가능성이 희박한 반면
이 추출한 문장들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서 완결된 하나의 문서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점입니다. 조금 더 성의를 가지고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는 표현을 바꾸거나 표현을 압축해서 아예 새로운 문장을 생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때 이 요약의 결과는 원문서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만들어낸 문장의 진위가 오류가 섞여 있지 않은지, 또 언어학적으로 표현 자체가 오류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으면 요약문 자체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약의 문제만이라기보다는 딥러닝 기반으로 생성을 하는 기술이 가진 현재의 수준의 한계가 이 요약이라고 하는 태스크에 전이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요약의 그 유형이 결국은 기본적인 말뭉치의 유형으로 이어지게 될 텐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 말뭉치라고 하는 용어가 결국 자동요약 기술 발전의 전제가 됩니다. 말뭉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언어로 된 빅데이터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러한 말뭉치가 자동요약 기술을 위해서도 충분히 제공되어야 이 기술 자체가 잘 발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동요약을 위한 말뭉치를 국내외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구축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말뭉치의 양이나 질, 공개 여부의 면에서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자동 요약 기술이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그것을 위한 언어 자원인 자동 요약을 위한 말뭉치는 아직까지는 영구적으로는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공개되어서 활발하게 사용되는 것은 주로 뉴스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뉴스에 집중될 만한 것이 뉴스 기사 말뭉치가 아무래도 수집이 용이하고 자동 요약 기술을 적용하는 요구가 가장 강한 그런 도메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동 요약 뉴스 말뭉치가 잘 구축이 되면 기술적으로는 로봇 저널리즘 등 아주 고도의 응용 기술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로봇 저널리즘이 어떤 개념인가는 보시는 자료에서 간단히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자동 요약 말뭉치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인가 실제를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을 텐데요. 국립국어원에서 2019년에 구축한 뉴스 요약 말뭉치 구축의 환경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 큰 상자와 오른쪽에 있는 큰 상자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요약의 종류, 추출 요약과 추상 요약이 각각 적용된 그런 요약문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을 보시면 상자에 확인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문장이 이 전체 문서 안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않느냐를 분류해서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특정한 길이를 정해놓고 전체 문서를 몇 개의 문장으로 요약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기반 기술인 키워드를 제시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에 도움을 받아서 이런 툴 안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런 툴에서 작업을 한 결과물은 지금 모두의 말뭉치라고 많이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립국어원에서 만든 국가 말뭉치인 모두의 말뭉치에 보시는 것처럼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시한 위에 부분은 바로 문장 분류에 의한 추출 요약의 결과이고 아랫부분은 추상 요약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국립국어원에서 2019년에 말뭉치를 만들 때만 해도 국내에는 뉴스 기사조차도 한 줄의 헤드라인 정도로 요약하는 그런 정도의 리소스만 많이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시범적으로 이런 말뭉치를 구축해서 지금 많이 활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이제 말하자면 매체로서는 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사실 이 문어만 요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서뿐만 아니라 말도 요약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레지스터가 확장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글을 요약하는 것보다는 말을 요약하는 것이 더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고난도의 구축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화를 요약하는 것이 발달한 것이 아니라 실제 수요가 많은 특수한 도메인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됩니다. 보시는 그 회의록 요약 말뭉치가 대표적인 그런 사례인데요. 영어로 된 약 100시간의 회의록 말뭉치입니다. 이 말뭉치의 특성은 아까 제가 주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었는데 단순히 요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약을 하면서도 그 요약된 것들의 구조에 대한 정보를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회의를 요약할 수 있는 단락이 있는가 하면 회의에서 결정난 것을 요약하는 단락, 또 회의에서 언급된 문제나 이슈를 요약하는 단락, 그리고 회의가 다 끝난 다음에 다음 회의 안건이나 다음 미팅을 위해 참여자가 해야 되는 일까지를 다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론을 한국어에도 적용해서 국립국어원에서 현재 이런 추상 요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논변 구조에 대한 주석을 포함해서 보시는 것과 같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보시는 지금 것처럼 왼쪽에 있는 어떤 그 이제 회의록을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구조화해서 이제 자료를 구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뉴스 중심 또 대화도 아주 국한된 그런 이제 그 데이터들이 구축이 되고 있다고 했었는데 사실 과기부 같은 곳에서는 조금 더 레지스터를 확장해서 다큐먼트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그 관점에서 이 말뭉치들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문어나 구어뿐만 아니라 음성, 영상까지도 요약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국내의 요약 그 말뭉치보다 사실 국제적으로는 더 복잡하고 활용도가 높은 말뭉치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언어학적인 정보를 활용해서 말뭉치를 구축하면 요약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할 수 있고요. 아주 최근 연구인데 대화의 논의 구조를 활용해서 담화 정보까지 활용하는 그런 차원의 어떤 자동 요약 말뭉치가 구축된 바 있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다중이라고 하는 멀티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많이 자료를 구축합니다. 다중문서, 다면 데이터, 다중 타임라인 여러 가지 관점의 양이나 아니면 매체의 종류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양한 관점의 말뭉치들이 구축되고 있는데 한국어도 이런 관점에서 많은 요약 말뭉치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바라던 것이 컴퓨터가 언어 처리를 해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국제회의 같은 데서 실시간으로 번역도 해주고 그 회의 내용을 자동으로 요약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을 많이 가졌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아직은 뭐 걸음마 단계인 것 같아서 갈 길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 요약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주석 말뭉치의 내용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김한샘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전문가 네 분의 발표를 들어보았는데요. 이제 지금까지는 제기된 내용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학계에서 2분, 그리고 산업계에서 1분, 그리고 정부 연구소에서 1분, 그리고 저도 뭐 정부 쪽에 있는 국어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산학연이 다 합쳐진 토론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분야로만 보면 또 2분은 언어 분야이고 또 나머지 2분은 이 공학 계열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서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사항들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이공 분야에 계신 이제 임준호 박사님과 이현수 실장님께서 이번 분과의 주제가 인공지능을 위한 주석 말뭉치인데 전체적인 과학기술 정책과 전략을 다루어야 되는 임준호 박사님께서 앞으로 주석 말뭉치에서 어떤 게 좀 있었으면 좋을지 어떤 거를 인문 쪽에서 좀 더 해줬으면 좋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이어서 이현수 실장님께서는 이걸 실제로 이제 산업에 활용을 하셔야 되니까 산업의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또 좀 주문을 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임준호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최근에 데이터와 관련해서 정부 국립국어원뿐만 아니라 AI 허브에서 많은 데이터가 공개되면서 어떻게 보면 기존보다는 데이터의 양이나 종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아직도 계속 늘고 있는데 지금 주로 포커스는 아무래도 뭔가 산업계에 적용하고 기술 개발해서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최근 영어권과 비교를 해본다면 가장 큰 차이가 어떠한 말뭉치의 그 다루는 목적 혹은 종류의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GPT-3 같은 경우에는 논문에서 평가했던 데이터가 약 24개 종류 정도 되는데 그 안에는 커먼 센스, 어떤 뭐 피지컬 인터랙션, 뭐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들 이 같이 평가가 됐는데 지금 현재 구축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어에 대해서는 그래도 각 대표 태스크의 뭔가 대표 유형적인 말뭉치, 뭐 예를 들어서 기계 독해다 그러면 스쿼드를 뭔가 좀 모티브로 해가지고 유사한 유형의 말뭉치가 많이 구축이 되고 있는데 실제 기계 독해만 해도 뭔가 대화를 하면서 뭔가 답을 찾는 유형 혹은 여러 개의 단락을 보고 답을 찾아야 되는 유형 굉장히 그 다양성의 정도가 매우 넓습니다. 그리고 영어권에서는 그런 것들이 거의 매해 수십 개 이상씩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구 관점에서도 뭔가 좀 깊이를 늘릴 수 있는 다양성 쪽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약간 신뢰성과 관련된 데이터가 지금 우리나라는 공개적으로 특정 기관에서 어떻게 외부에 배포할 때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러한 문장이 신뢰성이 이슈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이제 같이 공개가 돼야지 실제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서비스 하시는 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신뢰성을 어떠한 유형 형태로 데이터를 구축할 것인가, 뭐 딱 어떤 가이드라인과 같은 정답 기준을 정하고 여기에 맞다 틀리다로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논쟁거리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정답을 정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느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들을 아무래도 저희 공학적 쪽보다는 인문학 쪽 하신 분들께서 조금 더 잘 좋은 방법을 제안해 주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현수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산업계에서는 실제로 이제 사용자가 그러니까 기술을 이게 얼만큼 고도의 기술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느냐 이걸 검증하기보다는 어떤 제품을 결국은 만들어서 고객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입력으로 들어오는 문장들이 실제로 이제 현재 시대에 딱 맞는 그런 트렌드를 갖는 그런 많은 문장들을 저희는 접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그 개방형 말뭉치들 구축되고 있는 말뭉치들에는 많이 반영이 잘 안 되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다 깔끔하게 규정이 돼서 이걸 학습해라라고 이렇게 주시는데 실제 입력받는 문장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좀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감성 대화들이 실제 사용자들은 많은 뭐 챗봇이나 이런 것들의 시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어려울 때 챗봇에 또 접근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모 문제나 친구 문제,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고민에 해당하는 부분들, 그리고 사람한테는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어떤 인간 내면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데 실제로 그거를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는 별로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다뤄야 되는 거 챗봇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자연어 처리 기술을 통해서 NLP 프로덕트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바로 또 접하게 되는 데이터는 또 잘 만들어진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워드 문서, 그다음에 한글 문서, 뭐 HTML 문서, PDF 문서, 이러한 형태의 문서들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서들도 사실은
최근에 딥러닝 기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표준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기술은 되지만 데이터는 그걸 표준화시킬 수 있는 학습 데이터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문장 하나하나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문서라고 하는 자연어 문서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표준 체계라던가 이런 것들도 기계가 만약에 그걸 학습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도 많이 연구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적인 그런 로우 데이터의 입력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표준화된 형태로 처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학습 데이터들도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조금 기계 독해라든가 지금까지 있었던 데이터 외에 좀 더 다양한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조금 신뢰성 있는 데이터, 이 신뢰성 있는 데이터라는 이야기는 어제 언어산업 전시회 포럼에서도 주된 그 주제로 많이 논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성이나 감정을 다룰 수 있는 자료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이제 AI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냥 펼쳐져 있는 자료보다는 그것을 AI에서 바로 조금 활용할 수 있게 정제된 그런 데이터가 좀 더 좀 실용성 있는 실용적인 데이터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 예전에 연세대학교의 경우에 NC소프트와 함께 공동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의 경험 고려해서 어떤 작업을 하셨고 어떤 뭐 좀 부분들이 도움이 되었고 이런 점들이 조금 더 기업체와 협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김한샘 선생님께서 어떤 뭐 산학협력의 사례로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연세대 김한샘입니다. 바로 옆에 계시는 NC소프트의 이현수 실장님과 이제 산학 연계 강의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5학기째 산학 연계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산학 연계 강의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위한 언어 자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전공을 가진 이런 학생들이 살아있는 산업 현장을 간접 경험하고 또 이런 취업을 생각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이제 인력을 키우고 훈련시키는 그런 아주 선순환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 자원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학부 강의, 대학원 강의를 다 연계하는 경우에 이제 조금 언어 쪽에서 난도가 높은 태스크들, 예를 들면 그냥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 구조 안에서 무엇이 생략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복원하는 태스크, 혹은 감정 분석을 그냥 분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을 불러일으킨 요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좀 심도 있는 분석, 또 감성 분석도 그냥 오피니언을 긍정적인 폴러리티와 부정적인 폴러리티로 나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감성을 불러일으킨 대상은 어떤 것인가를 함께 주석한다든지 이런 이제 학계와 산업계의 어떤 공통 관심 주제를 조금 난도 높게 설정해서 그렇게 자원을 구축하는 그런 경험을 학생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함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또 기업에서 개발한 주석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자연 언어 태스크를 경험을 하고 자신들이 구축한 언어 자원이 인공지능이 학습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개선이 되는지 아주 미미하지만 그런 본인들이 구축한 자원의 활용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그런 이제 일련의 과정을 학생들이 경험을 하게 되고요. 이런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난 학생들은 뭐 대학원에 진학한다든지 아니면 취업의 경로를 이런 인공지능 산업 쪽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그런 분야의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정도 더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오늘 애트리 임준호 박사님도 와 계신데 자연 언어 처리 업체인 이르테크라고 하는 기업과 또 애트리 또 연세대 연구팀 이 산학연이 전부 모여서
인공지능 챗봇을 개발하는 작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제 세종학당에서 만든 AI 세종학당 선생님이라고 하는 한국어 교육용 챗봇을 만드는 데 있어서 챗봇 자체를 개발하는 것은 업체에서 하지만 음성을 인식하고 생성하고 또 사람의 불완전한 발화를 평가하고 하는 그런 기술은 에트리에서 또 제공을 하시고 한국어 교육용 콘텐츠를 분석하고 또 외국인들이 선생님과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눌 것이다 라고 하는 가상의 시나리오 말뭉치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연세대에서 해서 이런 그 시너지를 내는 그런 융합의 어떤 케이스를 경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산학연 협력의 좋은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산업을 위한 저희가 이제 이 분과 제목이 인공지능을 위한 주석 말뭉치이긴 한데요. 그러면 이 말뭉치라는 것이 꼭 산업을 위한 용도만 있는 거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만약에 인문 분야에서 말뭉치를 만들게 된다면 그러면 뭐 또 어떤 언어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좀 뭐 활용할 만한 부분은 없는 거냐. 예전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딥러닝이라는 알파고에서 차용했던 기술이 나오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분량의 말뭉치가 중요해지면서 조금 그 방향이 바뀐 것 같기는 합니다만, 현재 언어 분야의 말뭉치 구축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인문 분야의 연구에는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대학교의 송상현 선생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송상원입니다. 예, 지금 전통적으로 원래 말뭉치는 제가 과거 이제 학생 시절 때는 만 하더라도 언어 연구를 위해서 사실 구축하는 것이 컸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언어에 대한 지식을 조금 더 확충하고 하는 목적으로 구축하는 것들이 좀 컸었는데, 최근에는 워낙에 이제 이 인공지능 산업계 요청 이런 것들이 좀 워낙에 크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기는 한데 여전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언어 자원, 언어적인 뭐 말뭉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언어에 대한 이해를 확충시키고 좀 넓히는데도 여전히 쓸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뭐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서는 저는 어떤 쪽에 좀 관심이 있냐면은 경험주의, 전통적으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자연 언어에 대한 경험주의적 접근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자연 언어에 대한 법칙, 경향성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그러한 연구로서 보통 많이 활용하는 것들이 이제 말뭉치를 이용한 연구, 그리고 말뭉치에서 이제 빈도를 보는 것들이 이제 주로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실험을 통한 심리 언어학이나 이런 분야에서 사용하는 실험을 통한 연구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됐었는데, 우리가 이 딥러닝을 이용한 언어 모형이 나오면서 그 언어 모형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의 지식, 언어적인 능력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일부 또는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으로 가정을 하고, 이 현상이 이러한 딥러닝을 이용한 언어 모형이 전통적인 언어학에서 말하는 내용과 얼마만큼 합치된 것들을 보여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저도 진행하고 있고 뭐 다른 나라나 다른 연구진들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부정국어라고 하고 있는 NPI, 뭐 그다음에 뭐 장거리 우종구문 등등등과 같은 통사론 또는 의미론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난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학자마다 굉장히 다양한 견해를 피력함으로써 또한 하나의 확립된 이론을 세우기가 어려웠던 분야 이런 분야에 있어서 딥러닝 언어 모형을 이용해서 검증하고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를 넓히는 그러한 연구들이 최근에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언어 모형을 활용한 연구가 조금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현재 국내 학계 동향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벌과 한 1년 사이에 1년 전에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실제 논문들이 뭐 저널이나 학회 발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언어학 연구를 전통적인 이론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딥러닝 언어 말뭉치를 이 딥러닝의 관점에서 활용한 연구에
발빠르게 활용하고 계시는 것이 현재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딥러닝이라는 방식이 예전에 비해서는 어떤 질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많은 양의 말뭉치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이제 소량으로 구축을 해서는 조금 어떤 문제 해결에 어려운 경우에 많이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아까 그 김한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요약 말뭉치 같은 경우도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분석 말뭉치, 일반적인 분석 말뭉치의 경우에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구축해서 학습을 시키면 뭐 컴퓨터가 좀 어느 정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요약 말뭉치의 경우에는 사실 어떤 분석이라기보다는 뭔가 추론을 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임준호 박사님께서 좀 어떤 도움 말씀을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제가 이야기로는 지금 현재 요약 말뭉치와 같은 것들이 수량을 많이 만들기는 게 솔직히 사람의 많은 그 어노테이션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량을 많이 만들기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선은 지금 현재 딥러닝 언어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용량의 텍스트를 써서 크기가 큰 언어 모델을 만드는 목적은 나중에 최적화하는 단계에서 학습 말뭉치를 조금만 써도 더 좋은 응용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자라는 방향으로 지금 많이 연구가 추세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 응용 말뭉치, 응용 태스크, 요약 태스크가 목적이다. 그러면 기존에는 10만 개 혹은 뭐 100만 개, 뭐 한 2, 30만 개의 데이터가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뭐 수천 개, 앞으로 미래에서는 얘가 뭐 한 20개, 30개만 가지고 최적화를 하더라도 실제 응용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면서 딥러닝 쪽에서는 보통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내가 학습 데이터와 다른 도메인의 데이터에 가서도 그거를 잘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 능력이 높아지는 형태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양을 좀 많이 혹은 깊이 있게 하는 어프로치와 아니면 다양한 여러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조금씩 어느 정도 다양하게 양이 많지 않더라도 다양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어프로치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하는 게 좀 더 적합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국립국어원에서도 지금 현재 말뭉치 구축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사실 요즘 필요해진 말뭉치가 흔히 많이 보던 일반적인 말뭉치보다는 이제 점점 더 난이도가 높은 말뭉치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야의 그 자료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그러한 분야의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좀 더 계셔야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계만 컴퓨터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기도 어려운 자료가 되다 보니 이제 말뭉치 구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예전에 사업을 할 때도 이 분야를 하려면 언어도 좀 알아야 되고 컴퓨터도 알아야 되는 것이 좋은데 그러면 결국은 문제는 이제 인력 양성의 문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문화부에서 21세기 세종계획을 할 때는 언어정보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열기도 했었고 또 앞으로는 모두의 말뭉치를 통해서 배포한 말뭉치의 활용 방법을 조금 더 잘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인력 양성은 1차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어떤 커리큘럼을 통해서 하는 것이 또 가장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공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전문 대학원이나 이런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인문계 쪽에서도 이런 쪽 만약에 좀 더 난이도가 높은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저희가 해결해 나갔으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송상 선생님이나 김한샘 선생님께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아까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그 인문계 쪽 학생들은 아직 이런 기술적인 면하고 접합되는 지점에 대해서 좀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학 연계
또 뭐 디지털이라든지 컴퓨터를 활용한 이런 키워드가 들어간 과목에 관심은 있지만 들어와서 초반에 이것을 과연 내가 소화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 기술적인 부분과 인문학적인 부분이 같이 만날 수 있는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하는 분야의 접근도 지금은 많이 이제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로 사회를 읽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와 기술적인 것들이 만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강의들이 개설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도 많이 나왔던 이슈인 인문학도들만이 깊숙하게 사유해서 좀 그 어떤 체계를 만들 수 있는 인공지능의 윤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사회적인 이슈를 어떻게 트래킹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인문학적이고 사회학적인 주제들의 기술이 접목될 수 있다는 그런 사례를 많이 보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융합적인 학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강의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야 하고 지금 제가 이제 가르치고 있는 언어정보학 협동과정이라고 하는 이런 대학원 과정 같은 것이 사실 실제로 많지는 않습니다. 공학이면 공학, 아니면 아예 언어학이면 언어학, 인문학이면 인문학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렇게 브릿지 학문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학과나 과정들이 많이 생겨나서 이 기술과 자원 또 기술과 언어 이론 같은 것들이 잘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잘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희도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어쨌든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을 뽑아야 하는데 특히 이제 산업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금 인력이 필요한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조건을 갖춘 인력이 있으면 좀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현수 실장님께서 혹시 그 뭐 학교에서 그 인문학, 국문과라든가 전산학과의 연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이러한 인력이 길러졌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가 그 이제 많은 분들이 AI 랩 이러면 굉장히 많은 공학도들만 많이 모여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실에 3개의 팀이 그런 어떤 데이터 팀에 해당하는 이름은 이제 데이터 팀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인문학적인 연구와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같이 이제 만들고 그런 팀인데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언어학적인 부분이 오늘은 굉장히 많은 그 주제 중에 많이 나왔지만 사실은 그런 언어학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또 막 AI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재미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스토리텔링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창작의 영역인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전공하신 분들도 저희는 같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해주신 AI 윤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학습을 시켜야지만 이제 비윤리적인 답변을 하지 않는가, 어떤 게 비윤리적이고 어떤 게 윤리적인가, 아니면 모순이 되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이제 언어학을 넘어서서 다양한 어떤 윤리적인 연구들이 필요하고요. 그러한 인재들이 사실은 학교에 많이 지금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말씀하신 대로 김한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학문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어떤 대학원을 통해서 산학 협력을 하면서 겪거나 이러지 보통은 학부 과정에서 그런 연구들을 접하기가 그런 공부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산학 협력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학부 때는 이제 AI 쪽은 접하지 않았지만 어떤 인문학적인 영역에서 AI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공부를 한 학생들을 뽑아서 이제 같이 어떻게 보면 성장을 하는 공부도 해가면서 이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래서 인문학적인 내용을 충실히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인공지능으로 만약에 학습이 될 때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현재 인공지능이 어떠한 인문학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더 고찰할 수 있는 공부가 더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송상 선생님이나 임준호 박사님 더 하실 말씀? 네, 저 해답은 아니고요. 그냥 요즘 동향을 보면 예전과 한 10년 전과 다르게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실제 인문학이나 뭐 국어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을 알고 가져다가 활용하는 학생들, 그리고 그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쓰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좀 놀랐었고요. 그리고 그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진입장벽이 있어가지고 되게 처음에 두려운 영역일 수도 있는데, 실제 전산이나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오픈 소스가 나오고 사용법이 쉬워지고 몇 개의 커맨드만 알고 이해하면은 바로 어떤 특정 데이터나 응용 태스크에 적용할 수 있고 하는 형태로 낮아졌기 때문에 자기가 언어학이나 국문학 쪽에 어떠한 그 메이저가 있다. 그래서 뭐 내가 예를 들어 구문 분석을 잘한다. 그러면 뭐 사과와 배와 같은 이런 뭐 컨정션이 있을 때 딥러닝은 얘를 Y에다가 걸지 배에다가 걸지 사과 정보를 어떻게 반영시킬지 하는 것들을 분석하는 쪽으로 뭔가 이제 추가적인 남들이 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뭐 기회가 좀 열릴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직 뭐 인공지능과 언어가 만날 그 중간 지점은 탐구해야 될 영역이 많은 영역,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양쪽을 알아야 된다라는 제한 조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시도하지 않은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을 좀 코멘트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어떤 분야이든가 진입 장벽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아유, 저거 하려면 컴퓨터 잘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하면 굉장히 이제 들어오기가 어려워질 텐데, 임준호 박사님께서 그 진입 장벽이 좀 많이 낮아졌다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뭐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나 학생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상은 선생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IT 쪽에서 좀 필요한 자료가 무엇냐라고 제가 조사를 했을 때, 예전에는 뭐 전문 용어 사전 뭐 이런 데이터들 뭐 여러 가지 요구가 나오다가 지금 최근에 와서는 사실 사전 자료를 많이 쓰진 않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는 요구가 뭐 예를 들어서 감정에 관련된 사전이라든가 뭐 아니면 미세한 의미 차이를 다루는 자료들,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저희 그 언어 쪽에서 보면 뭐 제가 아는 하나에서는 예전에 한번 뉘앙스 사전이라는 것이 나온 이후로는 미세한 의미 차이를 다루는 사전이 뭐 의미어 빈도 사전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많이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자료들이 조금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많이 나오지 않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조금 연구 동향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것과 비슷한 뭐 문제 제기 제가 예전에도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공학 쪽 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아무래도 당연히 어학 쪽에 좀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아까 말씀하신 미세한 의미 차이, 감정의 문제,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언어학 영역이라기보다 사실 심리학 영역에 좀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어학 이게 공학적인 분야라기보다는 조금 뭐 인문 쪽에 해당하는 분야일 수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실 언어학이나 이쪽 하시는 분들만으로는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사실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 자원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분야는 조금 더 인문 쪽에서도 조금 더 경계를 넓혀서 좀 다양한 전공하는 부분이 좀 더 관여를 해야 되는 좀 그러한 영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 미묘한 의미 차이,
이런 것들을 굳이 다루는 영역이 사실 언어학에는 세부 영역 중에는 없거든요. 조금 더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뭐 심리 언어학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단어의 의미를 따지는 부분이야 뭐 이 부분에 조금 관련이 있을 텐데 사실 그 분야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영역은 사실 심리 언어학보다 언어 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 사실 그쪽에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굉장히 좀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원을 좀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좀 더 정확하게 좀 연구를 해서 좀 짚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 저희도 사실 앞으로 많이 필요한 말뭉치 중에서 감성 분석 말뭉치도 있고 뭐 감정 분석 말뭉치도 있고 많은데 이 감정에 접근을 하려다 보니 방금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언어학만 가지고 해결이 가능한 거냐라는 의문이 들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점점 앞으로 인공지능이 필요로 하는 자료들의 난이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영역의 융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고 아마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여기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이 전부 다 공감하고 계신 사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한 번에 모여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청중 여러분들께 질문을 받지 않다 보니까 사실 어떤 걸 궁금해 하시는지 지금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 나름대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 계신 네 분도 사실 한꺼번에 만나 뵙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이신 김에 아까 발표하신 것 중에서 혹시 서로 좀 질문을 하실 사항들이 있으면 좀 먼저 자연스럽게 좀 토론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감정에 대한 감정 분석 말뭉치에 대한 논의가 나와서 한 가지 좀 이현수 실장님 쪽으로 질문을 하나 드려보자면 NC 소프트에서도 감정 분석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감정도 되게 보면 심리학에서도 각 이론마다 다루는 분류 체계나 뭐 아니면 가지수, 어떤 깊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이거를 근데 또 태깅, 레이블링을 한다 보면 또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하는 문제인데 이게 하나의 어떤 뭐 좀 표준 체계, 하나의 체계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감정과 관련된 AI 시스템을 개발하면 다양한 서비스에 다 적용이 가능한 그런 체계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아니면 이게 나중에 응용 서비스마다 다른 감정 분류 체계를 가지고 다시 재설계해야 되는 데이터를 다시 구축해야 되는 상황은 없을지 하는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범용적인 어떤 감정 분류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영역 같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예전에 감정 연구를 했을 때는 어떠한 감정 표현 단어가 문장 안에 들어있냐 없냐 뭐 이런 연구들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가 발전해서 문장 전체를 보기 시작했고 그 문장이 이제 그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가 그것도 사실은 그 주석하는 사람의 입장인 거지 사실 실제 그 발화를 한 사람이 어떤 감정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기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주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주석을 이제 어떻게든 했었고 그 부분에서 이제 그래서 성능이 굉장히 나오기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가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대화라는 부분으로 가면은 이제 대화의 전체적인 문맥을 봐야 하는 것이 있죠.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갑자기 문장마다 변하는 게 아니라 대화 전체의 어떤 그 감정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문맥을 봐야 되고 그 문맥 안에서 이제 판단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고 실제로 사람이 주석을 해도 일치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감정에 대한 대응을 이제 페이지 보세서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준을 가져갔었냐면 여러 사람이 이제 결국은 이제 모호성이 가장 문제인 건데 그 모호성이 나타나는 부분은 조금 대응을 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일단은 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제 기계가 결국 학습을 하려면 일관된 주석을 해야 되는데 일관된 주석, 이 모호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된 주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면 품질도 안 좋으면서
잘 대응을 못하는, 잘못 대응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이도저도 아닌 시스템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강한 감정 표출에 더 많은 대응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해서 갔었고요. 그래서 감정은 그렇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영역인 게 맞고, 여러 어플리케이션마다 또 다를 수가 있는 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제 나 출장 간다라고 했을 때 그게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고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금융의 영역에 왔을 때 오늘 주식이 떨어졌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좋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공매도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싫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도메인 그 디펜던트한 영역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 넥스트로 본 게 감정의 요인이 되는 사건 같은 것들을 주목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감정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감정의 요인에 대응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주석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메인에 따라서 감정 주석을 좀 달리하는 그런 어프로치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범용적인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은 안 계신가요? 질문은 아니고 좀 보충 발언을 좀 드리자면, 아까 이제 그 세밀한 의미의 차이에 대한 그런 언어 자원이 필요하다, 그런 사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그 이제 우리가 많이 구축해 놓은 말뭉치를 잘, 오늘 이제 또 하나의 화두가 문맥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런 문맥 같은 것을 이제 말뭉치 안에서 잘 파악을 해서 유사어, 의미가 비슷한 유의어 간에 어떤 맥락에서 유의어 중에 어떤 것이 선택되고, 또 특정한 레지스터, 장르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 중에 레지스터에 따라서 어떤 것이 주로 선택되는지, 이런 것과 관련한 연구가 사실은 언어학 분야에서도 어휘의미론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언어정보연구원에서 이 레지스터 간의 어떤 분포 차이라든지 의미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술한 유의어 사전을 지금 개발해서 곧 이제 나올 예정인데요. 이런 이제 그 언어에 초점을 맞춘, 그런 언어 어휘의 의미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결국은 이제 확장이 되면 이런 의미를 처리하는 언어 처리 분야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조금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한다면, 과학기술 쪽에 계시는 분들께서 인문 쪽에서 이러한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좀 연구를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것이, 저희가 흔히 뭐 문화지체 현상, 뭐 정신지체 현상 이런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뭐 정신이 못 따라간다, 또 뭐 사회 발전이 못 따라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인문학 연구의 속도가 사실 그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하고 어느 정도 맞아줘야 서로 아마 활용성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떻게 접근을 해야 서로 이득이 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좀 말씀을 해 주실까요? 아무래도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는 제가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예, 인문학 쪽의 발전 속도는 정확하게 코멘트를 드리기 좀 쉽지 않은데, 우선 과학기술 쪽 발전 속도 말씀드리면, 저희 아카이브라고 논문을 내기 전에 프리프린트를 올리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약 5년 전인가가 논문 서밋 통계가 1년에 약 500편 정도였는데요. 작년이 5,500편 정도 돼요. 52주로 따지면 한 주에 약 100편 정도 되고, 그 5,500편이 다 내가 제일 최고로 좋은 성능이나 좋은 알고리즘 혹은 뭔가 새로운 걸 분석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라서 굉장히 발전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점은 느끼고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발전 속도도 있지만 또 하나 본질적인 부분은 그렇게
발전이 빠르진 않아요. 딥러닝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 뭐 예를 들어서 뭐라 해야 되나, 확률에 대한 뭐 최대값 모델이라서 실제 어떻게 보면 진짜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관점도 많이 있고요. 그와 같은 부분들은 쉽게 변화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뭐 explainability, 딥러닝의 설명 가능성 이슈가 나오면서 입력 문장에 2개의 문장이 주어져서 얘가 함의 관계인지 혹은 뭐 같은 의미인지 분류를 할 때 뭐 어느 부분 때문에 얘가 같다라고 분류가 됐다, 혹은 어느 부분 때문에 다르다라고 분류가 됐다 하는 기술들도 최근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얘가 굉장히 그냥 랜덤 찬스로 답을 맞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경우들이 나와요. 실제로 90%라고 하지만 to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뭐 at이나 뭐 다른 걸로 바꿨더니 틀리게 되는 형태들을 분석이 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도 다음번 뭐 질문 혹시 할 기회가 되면 송상원 선생님께 혹시 함의 말뭉치 같은 거나 이런 뭐 문장 간에 분류하는 말뭉치를 구축을 하실 때 요 부분이 실제로 함이다, 함의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요인이 됐다라고 하는 거를 좀 더 세밀한 정보를 태깅을 하고 나중에 딥러닝 모델에서도 실제 그 판단한 결과를 설명해 봐라 했을 때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맞추는지까지도 뭔가 분석이 가능한지, 그런 평가가 가능할지 하는 것들,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딥러닝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좀 속도가 빠르지 않더라도 한 땀 한 땀, 한 발 한 발 잘 밟아 나가면 서로 간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답변 드렸습니다. 예. 답변을 좀 간단하게 드리면은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그 설명 가능성, 이게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설명 가능성.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언어학 하시는 분들한테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하는 게, 원래 인공지능은 블랙박스라 가지고 이걸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나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좀 달리 생각하는 건 뭐냐면, 원래 언어학은 블랙박스를 연구하는 분야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의 뇌에 담겨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본질적으로 다른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그 방향으로 진행을 해왔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저기 설명 가능성,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느냐를 요즘에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환경들이 요즘에 최근에 많이 나타났는데, 대표적인 것이 히트맵이라고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버트 모델에서 이제 어텐션을 어디에서 어텐션을 가져와서 이것이 그렇게 판단이 되었는가를 판단을 해서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이거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직 함의 분석에는 그 방법을 적용해 보지 못했는데, 다른 영역에서도 제가 2편 정도 그 히트맵을 이용한 논문을 하나는 발표를 했고, 하나는 현재 이제 심사 단계에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이제 최근에 제가 진행한 연구에서는 이제 의료 판단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진료과 추천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어느 과를 가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은 그 내용을 판단을 해가지고, 당신은 예를 들어서 흉부외과에 가시오, 또는 당신은 뭐 신장내과에 가시오 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판단을 쭉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작동은 잘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 시스템이 어떤 형태로 내부적으로 작동을 잘 하느냐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들어왔던 입력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서 초점을 둬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었느냐를 그 시각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방법들을 좀 개발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진행하고자 하는, 좀 중요하게 보고 좀 도모해 보고자 하는 연구들이 속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몇 년 안으로는 너무 먼 시간 안에서는 조금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딥러닝이 내부적으로 작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언어학을 시작할 때 보통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언어 구조가 뭔가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다 밝혀지면 언어학이 더 이상 할 게 없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언어의 구조는 오히려 우리 뇌 속에 블랙박스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인공지능도 그렇고 약간 블랙박스를 가지고 연구하는
그러한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네 분 나와서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조금 내가 이 말만은 여기서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짧게 한 1분 정도씩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제일 처음에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말은 아까 저희 답변 드릴 때 하지 못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립국어원에서 했던 것 중에 세종말뭉치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학생 때부터 최근까지 계속 사용을 하면서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립국어원에서 했던 사업에 대한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은 감사한 연구자에 해당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말뭉치 구축, 데이터 구축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각광을 많이 이제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 가지 바람은 이게 세종 말뭉치처럼 오랫동안 사용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 단기간에 지금 딱 도움이 되고 나중에 기술이 발전이 하고 나면은 다시 사용이 안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오랫동안 사용될 수 있는 말뭉치가 계속 지속적으로 구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지막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저희 교육에 대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물론 이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뭐 각 대학이나 교육기관이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근데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수법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교수법은 당연히 그 교육의 대상이 되는 그 학습자에 맞춰서 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오늘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이 변화된, 그러니까 그 동안의 인공지능이나 뭐 언어 처리나 이런 것들을 둘러싼 환경들은 많이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그럼 이 시기에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내용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논의가 미흡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예를 들자면 요즘에 그 동네에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뭐 동사무소 같은 데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외국어 공부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외국어 교수법은 그 대상자가 10대 후반, 20대 초반이라는 것을 보통 전제를 하고 만들어져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체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방법이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는 좀 안 맞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으로 이 학생들에게 가르쳐 왔었던 방법이 지금 변화된 시대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잘 할 수 있는,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교수법 자체에 대한 논의는 우리 학계 전반 그리고 국립국어원에서 있어서도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현수 씨. 네, 제가 저 역시 임준호 박사님처럼 학생 때부터 계속 이 세종말뭉치를 사용하고 국가 데이터를 사용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요. 그러한 이제 말뭉치들이 보통 이제 처음에 만들 때 완벽하게 만들어지기가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모호한 경우도 있고, 시대에 따라서 만약에 윤리 데이터를 만든다면 그 윤리 기준도 변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말뭉치의 변화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은 잘 어떤 국어원이나 이런 원래 원천적으로 만들었던 기관에서 잘 관리하고 있고 새로 업데이트해서 이제 배포도 하고 있지만, 좀 더 이제 이거를 개방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아무나 물론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 이제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앞으로는 고려되었으면 좋겠고, 한번 만든 말뭉치가 이렇게 죽어있는 말뭉치가 아니라 계속 살아서 언어의 현상을 계속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말뭉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김한선 선생님 말씀 주시죠. 네. 우리가 전통적으로 언어를 크게 자연 언어와 인공 언어로 나눠 왔습니다. 그래서 내추럴 랭귀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쓰는 인간의 언어와 또 컴퓨터와 소통하기 위해 따로 만든 그런 아티피셜 랭귀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우리는 그 중간 단계쯤 되는 세미 내추럴 랭귀지, 준자연 언어라고 하는 영역을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인공지능이 사람을 모사해서 이야기하는 부자연스러운, 그렇지만 사람을 모사한 그런 언어가 있고, 또 사람 자체가
인공지능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속도를 느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표현을 굉장히 이제 명령처럼 한다든지 이런 일상적으로 사람끼리는 하지 않는 인공지능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산출하는 그런 언어들, 이런 세미 내추럴 랭귀지의 영역을 우리가 점점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기술적인 것에 포커싱이 되는데 사실은 역으로 인공지능에 의해서 사람이 변화하는 부분, 수많은 데이터에 의해서 사람이 변화하는 부분, 이런 인문학적인 접근이 조금 소외되고 있지 않은가. 빅데이터에 의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좌우되는가. 또 인공지능에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움직이는가. 예를 들면 챗봇이 굉장히 성능이 좋으면 그 페르소나를 친구처럼 생각해서 굉장히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챗봇의 성능이 낮으면 명령조로 이야기를 해요. 스피커한테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기술의 어떤 발전 단계에 따른 사람의 언어의 변화, 이런 것도 언어학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또 인문학 전반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그야말로 융합의 세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저도 연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당히 여러 방면의 깊은 고민들을 진지하게 토론해 주신 네 분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분과 1 인공지능을 위한 주석 말뭉치 분과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참가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